어쨌든 그럼 당연하지. 그런 불합리한 발언을 해서 녹음이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고생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개 틀린 학생들까지는 1등급 조용해봐. 한 개 틀리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간당간당해요. 사실은 우리 학원에서는 8명 되는 것 같거든. 그 한 개 틀린 학생들이. 그 뭐 많진 않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8명, 7명 되는 것 같아서 그 100점 한 명 맞은 친구랑 1등급이 다 나올지 아니면 소수점으로 미묘하게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개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 85점까지는 문제 없다. 85점까지는 기말고사 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 차다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중간고사 때랑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중간고사가 바로미터가 돼요. 기말고사 출제 그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교과서 위주의 학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게 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수능 특강을 간과할 수 있냐? 또 그렇진 않았죠. 작품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도 보긴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몹시 짜친다. 아예 그냥 그 뭐시갱이야. 교과서 한 80% 90% 때려박아 주면 야야 됐어 뭐 야 수능 특강 뭐하러 보냐 교과서나 하자 이렇게 될 텐데 그건 또 아니었어 가지고 네 그렇게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소설을 할 거고요. 네 김규빈님 점수 보내주세요. 네 범위가 또 많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우리 이 작품 1, 2까지 그 이상의 날개까지는 겨울방학 동안 봤어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네,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 작품은 형식과 선형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형식은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형은 전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근대적 가치라고 하면 결혼에 있어서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게 형식이고요. 선형은 결혼의 조건, 사랑은 중요하지 않고 사랑보다 부모의 뜻. 요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선형의 대화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인식 차이를 잘 보여줄 거고 요 일제강점기 그 190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고뇌와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이 가치관에 원래 우리는 전근대적인 사회였으니까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근대적 가치관이 밀려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는 내용인 거죠. 네. 이광수의 무정 가보겠습니다.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형식은 이렇게 가니까 전제적 작가 시점이네요. 전제적 작가 시점입니다. 야 그래도 고전소설보다는 현대소설이 낫지? 고전소설보다는 현대소설이 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해주는가? 사랑해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 전인격적 사랑은 뭐겠어?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을까?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선영의 자기에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냉담한 것 같다, 빗줄. 너 누구야? 장유은이야? 네, 냉담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선영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약혼을 했거든. 형식과 선영이 약혼을 한 사이인데 형식이 선영의 사랑을 의심해요. 왜 의심해? 의심하는 포인트는 뭐야? 쟤 나한테 아무래도 조금 냉담한데? 이거죠. 냉담한 것. 이리 와. 너네 엄마한테 다 전화했어. 왜 안 오냐고.
지금 18분이야, 28세들아. 또 머리는 또 누가 저렇게 귀엽게 잘라놔가지고. 계속 갑니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날 저녁은 약혼하던 날 저녁입니다. 약혼하던 날 저녁에. 선영은 예라고 대답은 했었다. 뭐 사랑에 대한 긍정의 대답은 했었대.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일까? 형식을 사랑한다는 건 근대적인 가치관이죠.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라는 뜻일까? 전근대적 가치관이겠죠? 이게 궁금한 거야. 선영이 자기에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 대한 처지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영의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선영의 자기에 대한 태도, 형식이죠. 병국의 아내에 대한 태도. 요게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겠어? 병국이 아내를 사랑 없이 부모의 뜻으로 결혼했다. 이런 뜻이겠죠? 얘네는 이게 팩트야. 병국은 사랑이 없어. 그냥 부모의 뜻으로 결혼했는데 선영도 혹시 나에게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식은 문득 기분 나쁜 불쾌한 생각이 든다. 만약에 선영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근대적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전근대적 봉건적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그렇게 대답 예라고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한 것일 거다. 불쌍한 선영을 희생한 밑줄 부모의 뜻만으로 결혼하는 건 불행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남편 밑에서 괴로운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남의 일생을 희생한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도에 어그러지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 이튿날 다음 날이죠. 두 번째 날입니다. 다음 날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우연이죠. 요거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면 형식이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형식이 순애와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순애가 하필 결석을 해가지고 그때를 틈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형식과 선영 둘 다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식인입니다.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뭔가 의심나는 듯이 한참을 생각하듯이 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이거 뭐 수줍음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옷 울렁울렁하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비유죠. 요거 비유입니다. 대답을 비유한 말이에요. 몇 초 안에 내려지는 듯 하다. 즉 약혼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 중요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도 모르면서 간단히 예라고 했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없는 예였다. 형식도 더 말하기가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했다. 혹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네. 그러나 선영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고 의심만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서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힘있게 선영의 눈을 봤다.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밑줄 칠 거야. 뜻밖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선영이 얼마나 전 근대적인 인물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이 뜻밖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야. 그 전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진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밑주실 거야.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이미 형식의 아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뜻에 따라서 약혼한 사이다 이런 뜻이겠죠? 부모에 따라서 약혼. 왜? 없어? 아니 왜 종이가 왜 그랬지? 미쳤나봐. 아니 프린트가 가끔 이상해. 과제집에 있는 걸로 보세요, 여러분. 과제집 1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아니 프린트가 가끔 이상해. 나 분명히 양면 인쇄를 눌렀는데. 지안아, 거기 에어컨 좀 켜줘. 계속 갑니다. 미안합니다. 거기로 보세요.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순종적 태도죠. 순종적 태도. 당연히 섬겨야지. 순종적 태도. 여러분 수특 좀 들고 오세요. 승질나게 하지 말고. 네, 자기가 인쇄 잘못해가지고 왔으면서. 그래. 니네가 수특을 안 가지고. 네, 됐습니다. 아무쪼록 형식이 정답게 되도록 힘을 썼지만 정답게 되도록 힘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이가 좋게 되도록, 사이가 좋게 지내도록 힘을 썼지만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어찌 하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럼 사랑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정답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아? 이미 약혼은 결정됐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어? 부모의 뜻에 의해서 결정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 청천벽력 충격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왜 묻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전근대적 결혼관입니다. 전근대적 결혼관. 그랬더니 형식의 대답을 보세요. 그런 말은 당연히 물어야죠. 여기서 인식 차이가 드러나죠. 얘는 물을 필요가 없다. 얘는 당연히 물어야 한다. 근대적 가치관이죠. 약혼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약혼 전에 뭐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죠. 선영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다든가 아니라든지. 선영의 생각에는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랴 한다. 그래서 웃으면서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믿주십시다. 의도를 파악한다, 파악하지 못한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하루라도 바삐 아는 것이 피차 좋죠. 결혼이 아주 확정되어 버리기 전에. 이미 확정이지. 무슨 확정이 또 필요합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거 사랑 없는 결혼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교정 바꿀 여지가 있어요. 네. 선영은 더욱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친다. 선영은 더욱 무서워서 믿주십시다. 왜 무서워요? 약혼이 깨질까봐. 형식의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의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뜨린단 말씀입니까? 밑줄. 약혼했던 것을 깨뜨린단 말씀입니까? 밑줄 쳐나요? 하는 선영의 눈에는 까닭 모른 눈물. 약혼의 깨짐에 대한 두려움. 형식은 그것을 보매 이러한 말을 꺼낸 것을 후회했지만 네, 그 말씀이에요. 밑줄. 네, 그 말씀이에요. 약혼했던 것을 깨뜨린단 말씀입니까? 랑 연결합시다. 예,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작품은 형식이 선영을 계몽하려고 한다. OX. 형식이 선영의 바람직한 결혼으로 이끌고자 한다. OX.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나는 얘가 아니면 나도 얘랑 결혼할 생각 없어. 이거지. 얘를 가르쳐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겠음 없어요. 왜요? 만약 선영씨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 약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죠. 이게 조건입니다. 결혼의 조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약혼은 무효죠. 선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저야 선영씨를 사랑하죠. 생명보다 비교적 더 사랑하죠.
아니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죠. 아내가 남편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밑줄쳐. 아내가 남편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선영이 형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야? 아니죠. 그냥 당연하고 의례적인, 그죠? 당위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당위적, 의례적 답변.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라는 거. 형식은 물끄러미 선영을 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누구의 말을 근거로 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다 선영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당위적이고 의례적인 생각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답답한 형식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렇지만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선영 씨 진짜 속마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밑줄.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선영이 고백했다. 맞아? 그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계속 당위적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뜻이에요. 답답한 형식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내가 됐으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거 전 근대적.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근대적. 이것도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의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밑줄,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서운함 드러납니다. 서운함. 네. 얘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런 거. 그리고 안타까움도 됩니다. 안타까움. 여기서 말하는 서운함은 살짝의 실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감. 얘는 아직도 그런 거 모르는구나. 실망과 안타까움. 그래서 이런 2페이지하고 두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합니까? 하는 소리는 애원하는 듯하다. 얘는 사랑하니까.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곧 죽을 것만 같다. 꼭 담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 같다. 선영은 이제는 머리가 혼란해서 더 생각할 수가 없다. 형식의 비창한 얼굴을 보매 다만 무서운 생각, 약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날 따름이었다. 그래서 다만 예 하였다.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하다가 얘가 변해서 아니오가 될까봐 무서워서 꾹 참고서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했다. 선영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을 줘서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리하고 선영이 마주 꼭 쥐어주기를 바랬으나 밑주실 거야.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형식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대와 다른 반응. 말로 못하겠으면 행동으로라도 좀 보여줘 라는 의도일 텐데 그 행동도 영 시원찮게 돌아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형식은 그래서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혼란. 선영 역시 인사도 안 하고 가는 형식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혼란입니다. 혼란. 갈등과 혼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말이 안 나요. 결말이 안 나고 우리 그 수록된 부분에서 어떻게 끝나요? 그 근대적 가치관과 전 근대적 가치관이 그 갈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끝나는 거죠. 네. 어떻게 결론 나지 않았다. 주제는요.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인데요. 이 수록된 부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전체, 이 작품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내용과는 상관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개까지 보고 쉴게요. 어메? 네. 시작합니다. 날개.
여러분 이 날개는 특징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특이한 독특한 서술상의 특징인 작품이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면 그 논리적인 생각의 연결, 결론 없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것.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그럼 의식의 흐름 기법의 효과는 뭐냐면요. 인물의 내면 의식을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이 작품 의식의 흐름 기법대로 써줬죠. 네, 가보죠.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이거 아내가 사주죠, 옷을.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종속됐습니다. 네, 종속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아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그렇겠죠? 관심과 애정도 없고요. 종속된 상태입니다. 입고 있는 고르된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 자리옷이었고, 자리옷이라고 하면 잠잘 때 입는 옷이었고, 통상복, 일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뭐? 허정은 왜? 뭐가 안 보여? 조용히 해 그러면.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복이었다. 그것들, 내 옷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밑줄.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밑줄. 네, 색채 이미지 활용하고 있어요. 색채 이미지로 부정적 상황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구나라는 것을 검은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추측.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가 끼워져 있는 부드러운 시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밑줄 칠 거야.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네요, 여러분. 불만이 없는 상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수동적이고 소극적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 소극적 삶. 네.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햇볕이 나갔는데 해가 저물었는데 이런 뜻이겠죠? 해가 저물었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밑줄 칠 거야.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해도 요만 일 밑줄 치고요. 아내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랑 연결할게요. 아내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요만 일해도 이런 뜻이요. 요만한 일해도 좀 피곤했고 밑줄 치고 1번 동그라미 칠게요. 좀 피곤했어요. 여기 피곤하다는 게 피곤해가 아니라 머리가 좀 아파 이런 뉘앙스죠. 네,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일에 신경이 쓰여 이런 뉘앙스입니다.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해. 아내가 오기 전에 나는 아내 방에 있었는데요. 아내가 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아내가 무서운 거죠? 네,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내 방 동그라미 칠 겁니다. 침침하다. 어둡죠? 일단 내 방 침침한 공간이고요. 내 방 동그라미 쳐놓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 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짓까짓하면서 밑줄 칠 거야.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2번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사람은요, 아내의 종속된 삶을 살고 있고, 어쨌든 만족감을 가지고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기까지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 하진 않습니다. 근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야. 아내가 늦게 돌아올 때 어떻게 나는 좀 뭔가 이상해, 기분이. 피곤하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영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1번과 2번은요. 네, 1번과 2번 써줄게요. 복종의 태도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이에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내 심리는 몰라. 그냥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때, 영 잠이 오지 않는 때는 아무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했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했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실제로 논문이랑 시를 썼죠? 그런 뜻 아니죠, 여러분? 네,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무의미한 시간. 자기 전에 여러분 막 되게 생각이 많잖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그것들 뭐겠어? 나의 무의미한 생각들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밑줄 칠 거야 흐느흐느한 공기에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요거 비유죠. 비유고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시각적이고 감각적. 나의 공상들, 내가 생각했던 시나 연구나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했던 것들이 잠자고 나면 싹 사라진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잠 자고 깬 나는 나는 밑줄 나는 한잠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밑줄 치고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 요거 그러면 깔끔하게 밑줄 친 부분만 남깁시다. 나는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하나의 신경이었을 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상태. 비유한 표현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이 방에서 자주 지내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열악한 환경이네요. 열악한 환경. 나에게 근심이 있다면, 밑줄 칠 거야. 나에게 근심이 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 나의 유일한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자신은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목이 물리고 십자가 내면 뭔가 묘한 쾌감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밑줄 칠 거야.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무기력하죠? 내게는 그럴 필요가 도무지 없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해야 할 것이고, 밑줄 칠게요. 아내와 의논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까지 밑줄 칠게요. 여러분, 이건 벌어진 일이야, 벌어지지 않은 일이야?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공의 상황을 설정해서 추측하고 있는 거죠? 가공의 상황. 가정에서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는 추측, 강한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 와이프가 평소에 이래 왔음까지는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나는이보다도 성가셨다 밑줄. 그럼 적극적인 것을 하면 와이프가 싫어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나는 그래서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안 했어.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서 일을 해보는 것도 밑줄 칠 거야.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거 사회적 관계 성찰이죠. 사회적 관계 성찰.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도 모두 성가셨다.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게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살짝 부끄럽고 서먹서먹했다. 인간 사회가 밑주실 거야. 인간 사회가 서먹서먹했다. 생활이 서먹서먹했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까지요. 사회적 관계 형성 부정적이죠. 자, 그럼 내 방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좀 가자고요. 내 방. 이 방은요, 그 안에 의해서 강제된 공간입니다. 너는 여기만 있어.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고요. 단절된 공간이면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의 공간입니다. 이면서 하지만 여기서 편안함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 맞나요? 나에게 가장 귀찮은 게 있다면 뭐밖에? 유일한 근심은 뭐만? 빈대만이야. 나는 무기력하게 자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네. 중요한 이유로 가면요. 이제 공간을 벗어나요. 내 방에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경성역을 찾아갔다 밑줄. 내 방에서 벗어났네요. 이건 특별한 체험으로 연결됩니다. 내 방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특별한 체험과 연결됩니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좀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놨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밑줄.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했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밑줄.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랑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밑주신 거랑 연결할게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방황입니다. 방황.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방황.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졌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꽃이 옥상 네모칩니다. 미스꽃이 옥상이고요. 아주 중요한 옥상이에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살았었지? 아내에게 일종의 기생하듯이 살면서 만족하며 살아갔었잖아요.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겁니다. 가볼게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미스꽃이 옥상에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가 자라온 26회를 되돌아봤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런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밑주실 거야. 아무런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은요? 계획, 목표입니다. 계획과 목표가 있느냐고. 계획과 목표가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불안정한 상태네요. 나 자신을 인식하기조차 어려웠어.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밑줄 외부적 대상이죠? 외부적 대상입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가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시각적이죠?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숫자를, 수효 숫자입니다. 개수를 헤아려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밑줄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의 정서죠. 나의 정서. 네, 외부적 대상을 보고 나의 정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갑자기 무슨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금붕어 보면서 아 등이 따뜻하네 이러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봤다. 회탁의 거리 동그라미 칠 겁니다. 무기력한 삶의 공간이에요. 지금 화자 어디 있어요? 나 어디 있어요? 옥상에 있어요. 거리를 내려다봤다라고 표현하니까 무기력한 삶의 공간. 회색빛의 거리를 내려다봤다. 무기력한 삶의 공간이다. 거기는 피곤한 생활이 밑줄 피곤한 생활. 누구의 피곤한 생활이? 나는 어디 있다고? 옥상에 있어요. 근데 회탁의 거리를 내려봤더니 피곤한 생활이 묻어있대. 그럼 누구의 피곤한 생활이야? 사람들의 피곤한 생활입니다. 피곤한 생활들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지기후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밑줄 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억압과 구속이죠. 뭔가 이 무기력하고 피곤한 삶이 억압적이야. 억압과 구속적이야.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밑줄 시작. 그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했다. 그럼 않는 수도 없다가 무슨 뜻이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죠. 들어갈 수밖에 없다. 회탁의 거리에서 삶이 강요되고 있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체념적 태도죠. 어쩔 수 없구나. 저기는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려간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옥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역시도 저기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구나. 들어가야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또 문득 생각해봤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내가 지금 그래서 발길을 움직여서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행하는 나의 모든 그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생각해봤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 그 아내와의 있는 공간에서 벗어난 상태잖아. 그래서 그 아내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뉘앙스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밑줄 치자.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요거 비유죠? 비유입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수면제입니다. 나는 아스피린을 나에게 먹인 줄 알았는데 수면제를 먹여왔다는 걸 알게 됐었어. 네. 우리들은 서로를 아마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설마 내 와이프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수면제를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이유가 없으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도 도적질이나 계집질,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 내묻힙시다. 여러분 절름발이라는 건 어떨 때 생기는 거죠? 그 양쪽의 발의 길이가 다를 때 절름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다. 수평적이지 못한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관계다? 누가 통제하고? 아내가 통제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종속된 관계, 아내에게. 이렇게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수식하는 게 숙명적으로. 숙명적으로라는 건 주어진 운명으로. 영원히 우리의 관계는 수평적일 수 없어 라는 뜻인 거죠. 그 전까지는요, 쌤이 분명히 말했어. 내가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지 아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 없었거든. 살짝 피곤하게 느껴지고 불면증이 오는 거지. 나의 유일한 근심은 뭐뿐? 빈대뿐이었단 말이야. 근데 아니구나. 어디에 올라와서 미스코시 옥상에서 잘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나에게 아달린을 줬네?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관계는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구나. 내가 아내에 의해서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자각이에요. 이 단어는. 네, 자각입니다. 이 숙명적으로라는 단어 때문에 영원히 맞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뉘앙스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됐어요. 그렇다면 나나 아내나 자기 행동에 논리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함께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냥 함께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니까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밑줄 시작.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방황입니다. 이때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다. 정오의 사이렌. 태도 변화의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 날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 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니까요. 이 정오의 사이렌 전후로 아까 정오의 사이렌 전에는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봤을 때 어땠어요? 무기력하고 피곤한 삶이 억압적인 삶이 거기 있는 것 같았는데 정오의 사이렌을 울리자 그 모습이 좀 바뀐 거죠.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역동적, 생동감.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밑줄 칠게요. 겨드랑이가 가렵다. 자의식의 회복 상징입니다.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 오늘은 없어. 여러분, 날개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유, 희망, 이상 이런 겁니다. 네. 그럼 옛날에 내가 과거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자유와 이상과 희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네. 근데 오늘은 없어. 이 자유와 이상과 희망이 없어.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되어 버렸다. 없어져 버렸던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이 다시 번뜩였다. 다시 살아났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소망과 의지입니다. 소망과 의지.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하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 주체적 삶에 대한 소망. 타인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생산지향적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미스꽃이 옥상으로 보는 게 적절해요. 마지막까지 옥상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세탁의 거리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가끔 있는데 보통은 미스꽃이 옥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도 학교 해설을 좀 봅시다. 차차. 주제 갑니다. 무기력한 삶과 분열적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
이게 주제가 됩니다. 임도연 옆에 앉은 건 누구지? 예지? 그래. 네, 10분 쉬겠습니다.